오래된 종이 냄새와 희미한 먼지 향이 공기 중에 섞여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드는 곳. 강지훈의 서점은 그런 곳이었다. 도시의 번잡한 거리에서 한 블록 안으로 들어온 골목길에 자리한 그림자 서재는 마치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한 듯 고요했다. 그의 삶처럼 강지훈은 낡은 가죽 표지의 책을 마른 헝겊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연약한 생명을 다루듯 섬세하고 규칙적이었다. 5년 전 검사 가운을 벗고 이 서점을 연 이후로 그의 하루는 이처럼 단조롭고 평온한 일들로 채워졌다. 과거의 피비린내 나는 사건 기록 대신 그의 손에는 묵직한 고전소설이 들려 있었다. 한때 그는 저승사자의 펜이라 불렸다. 그의 펜 끝에서 거물급 정치인과 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무너져 내렸다. 날카로운 논리와 집요한 증거 수집으로 구축한 그의 공소장은 그 어떤 변호인단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이었다. 그러나 그 펜은 5년 전 한 사건을 끝으로 스스로 멈춰 섰다. 태상으룹,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그 사건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신념 동료,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도. 그는 진실을 추적했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거대한 권력의 벽과 동료의 비극적인 죽음뿐이었다. 결국 그는 펜을 꺾었다. 더 이상 누구의 인생도 자신의 펜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스스로를 이 그림자 같은 서점 안에 유폐시켰다. 오후의 햇살이 먼지가 춤추는 서점 안으로 길게 늘어졌다. 지우는 책 정리를 마치고 창가 쪽에 놓인 낡은 안락의자에 몸을 묻었다. 눈을 감자 희미하게 들려오는 바깥 세상의 소음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이 평화, 이 정적이 그가 지난 5년간 필사적으로 지켜온 것이었다. 깨지기 쉬운 유리성처럼 위태로운 평화였다. 딸랑. 그때 서점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정적을 갈랐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단골 손님인가? 아니면 길을 잘못 든 행인인가?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의 무감각했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헝클어진 머리, 창백한 얼굴, 그리고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공포가 가득한 눈동자. 제오제.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죽은 아내의 여동생 이서연이었다. 서연은 문을 닫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다. 그녀의 가쁜 숨소리가 텅 빈 서점 안을 채웠다.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평소에 밝고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형부, 나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부축하며 안쪽에 작은 응접실로 이끌었다. 낡은 소파에 그녀를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손은 컵을 제대로 쥐지 못할 정도로 떨고 있었다. 무서운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서연은 겨우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두서가 없었다. 회사 동료의 죽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협. 지우는 혼란스러운 이야기의 조각들을 머릿속에서 조용히 맞추어 나갔다. 김선임님, 김민준 선임님이 죽었어요. 어젯밤에 교통사고라고 했지만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단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래요. 하지만 선임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먹였다.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단순한 슬픔 이상의 감정, 바로 공포를 읽었다. 무언가 그녀를 극심한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는 5년 만에 잊고 지냈던 검사의 눈으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본 거라도 있어. 지훈의 질문은 날카롭고 핵심을 찔렀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해져 있었다. 우리 팀에서 개발 중인 신약이 있어요. NT3911이라고. 임상시험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랑 김 선임님이 발견했어요. 데이터가 조작된 흔적을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데이터 조작. 그것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추악하고 위험한 범죄 중 하나였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기극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생각이었지. 오늘 감사팀에 정식으로 보고하려고 했어요. 김 선임님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어젯밤에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내부 고발을 준비하던 핵심 인물이 바로 그 전날 밤에 사고로 죽는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회사 이름이 뭐지? 지훈은 이미 답을 예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 들어야만 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악몽을 다시 꺼내야 할 시간이 왔음을 확인해야 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태산바이오요. 태산그룹 자회사예요. 태산그룹. 그 이름이 지훈의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서점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5년 전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이름. 그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대한 악의 그림자. 그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망치기 위해 그 세계를 떠났다. 그러나 운명은 기어이 그를 다시 그 이름 앞으로 끌고 온 것이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눈앞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동료의 모습과 법정에서 자신을 보며 비웃던 최태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태상그룹의 부회장 법위에 군림하던 악마. 그와의 싸움에서 지훈은 처참하게 패배했었다. 형부, 자신의 생각에 잠겨있던 지훈은 서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순진한 처제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괴물의 꼬리를 밟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괴물이 바로 형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존재라는 것도. 오늘 아침에 제 사물함에서 이게 나왔어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쪽지 하나를 더 꺼냈다. 지훈이 받아 펼치자 그 안에는 투박한 글씨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입 다물어 다음은 너야. 협박. 노골적이고 원시적인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식의 위협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김민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태산바이오 아니 태산그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살인이었다. 그리고 다음 타겟은 바로 눈앞에서 떨고 있는 이서연이었다. 죽은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 뇌리를 스쳤다. 내 동생 서연이 오빠가 꼭 지켜줘야 해.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점 안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5년 만에 다시 날카로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상황 분석 위험 요소 식별 대응책 수립.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검사로서의 본능이었다. 멈췄던 펜이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일단 여긴 위험해. 당분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겠다. 그는 서점 출입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그리고 서점의 모든 블라인드를 내렸다. 바깥 세상으로부터 서연을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될 싸움을 격리하기 위해서였다. 서점 안은 순식간에 어둡고 밀폐된 공간으로 변했다. 형부, 무서워요. 그 사람들이 날 걱정 마. 이제부터는 내가 있으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이었다. 2번 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 2번 다시 그 악마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 그는 서연을 서점 위층에 있는 자신의 작은 거처로 올려보내 쉬게 했다. 그리고 다시 어두운 서점으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최태석, 그 교활하고 잔인한 인간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 더 치밀하고 더 대담해야 한다. 그는 책상 가장 아래쪽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서랍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그의 과거가 잠들어 있었다. 한때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만년필 그리고 미처 끝내지 못했던 태상그룹 관련 수사 기록들. 그는 망설였다. 이 서랍을 여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서점 주인 강지훈으로 살 수 없게 된다. 저승사자의 펜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이내 죽은 아내의 미소와 겹쳐졌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먼지 쌓인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고 돌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만년필이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우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5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묵직한 감촉이었다. 손에 익숙하게 감기는 차가운 느낌. 그는 펜촉을 바라보았다. 한때 수많은 범죄자들을 단죄했던 이 날카로운 펜촉이 이제 다시 피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 빈 종이를 꺼내 만년필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첫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김민준, 34세, 태산 바이오 선임연구원, 사망 추정 시각.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5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저승사자가 써내려가는 새로운 사건 기록의 첫 페이지였다. 쓰다 멈춘 펜은 결국 처제 앞에서 다시 움직였다. 이제 이 펜은 태산이라는 거대한 악의 심장을 꿰뚫기 전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훈의 눈빛은 어두운 서점 안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외로운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블라인드 틈새로 바깥을 살폈다. 골목길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눈들이 이미 이곳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서점의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혹시 모를 침입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과거 특수부 검사 시절 위험한 사건을 맡았을 때 몸에 익혔던 습관들이었다. 서점 곳곳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비상 탈출로를 점검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평범한 서점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포식자의 영역으로 돌아온 최상위 사냥꾼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서연은 위층에서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지우는 아래층 소파에 앉아 눈을 감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가져온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암호로 보호된 파일을 열기 위해 그는 과거의 지식을 총동원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파일이 열렸다.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다. NT301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 그리고 조작된 데이터. 지우는 2개의 파일을 나란히 띄워놓고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빠르게 화면을 훑었다.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교묘하게 수정된 수치들.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피험자들의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변경된 흔적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조작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행위의 증거였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태상그룹은 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욱 대담하고 잔인해졌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수백 수천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희생시킬 괴물들이었다. 지우는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암호화했다. 이것은 싸움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태상그룹은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도가 튼 놈들이었다. 증거를 뒷받침할 증인 그리고 그들의 내부를 흔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지우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한참 동안 스크롤을 내렸다. 마침내 그는
하나의 이름 앞에서 멈췄다. 박충호 형사. 5년 전 태상그룹 사건을 함께 수사했던 그의 유일한 파트너. 그 사건 이후 경찰 조직의 환멸을 느끼고 변두리 경찰서로 좌천되었던 인물이었다. 그가 과연 다시 자신과 함께 이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어 줄까?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의 운명을 건 첫 번째 도박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지는 신호음은 마치 강지훈의 망설임처럼 느껴졌다. 5년 만의 연락. 박충호 형사는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전히 정의를 부르짖으며 현장을 누비고 있을까? 아니면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한 채 무력감에 빠져 있을까? 지우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했다. 태상그룹 사건은 그와 박 형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니까. 여보세요. 마침내 연결된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지치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5년의 세월은 그의 목소리에서 젊은 시절의 활기를 모두 앗아간 듯했다. 나다 강지훈. 순간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박 형사는 숨을 고르는 듯 했다. 죽은 사람에게서 전화라도 받은 듯한 충격. 잠시 후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강 검사님, 정말입니까? 이제 검사 아니다. 그냥 강지훈이야.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입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연락 한번 없으셔서. 박 형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안부를 물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부탁할 게 있어서 전화했다. 어젯밤에 있었던 교통사고 건이야. 사망자는 김민준 태산 바이오 소속 연구원. 태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수화기 너머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박 형사의 목소리 톤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 이름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검사님도 저도 그 지옥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트라우마가 배어 있었다. 5년 전 그들은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과는 동료의 죽음과 박 형사의 좌천 그리고 지훈의 사직이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그들의 정의는 무참히 짓밟혔다.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내 처제가 얽혀 있어. 그 아이 목숨이 위험해. 지우는 애원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했다. 박 형사는 다시 침묵했다. 그는 지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다. 결코 사적인 감정으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그가 처제의 목숨을 언급했다면 상황은 그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긴 침묵 끝에 흘러나온 박 형사의 목소리는 체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지우는 짧게 요구했다. 김민준 교통사고 보고서. 공식 기록이 필요해. 일단은 그것뿐이야. 알겠습니다. 구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뿐입니다. 더는. 그래, 그것만으로 충분해.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지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첫 번째 관문은 넘었다. 비록 마지못해 하는 약속이었지만 박충호는 약속을 지킬 사람이었다. 이제 정보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같은 시각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태상그룹 본사 최상층. 부회장 최태석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정복자의 전리품처럼 보였다. 그의 입에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처리된 건가? 최태석은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서 있는 보안팀장 한 실장이 있었다. 한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간결하게 보고했다. 네, 부회장님. 김민준 건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 졸음 운전으로 종결될 겁니다. 그래야지. 쓸데없는 벌레 한 마리 때문에 큰 그림을 망칠 순 없으니까. 같이 있던 어린 연구원은 이서연 말씀이십니까? 어젯밤 이후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시내의 한 낡은 서점입니다만 그 이후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최태석은 그제야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서점 시시하군. 겁먹고 어디 숨어 들어갔겠지. 사람 풀어서 찾아내. 그리고 조용히 경고해. 한 번만 더 지저대면 다음은 없다고. 그런 사소한 일로 내 시간을 뺏지 마. 그에게 이서연의 존재는 길가의 돌멩이보다도 하찮았다.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그에게 일개 연구원의 실종 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일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강지훈이라는 존재를 그 낡은 서점 주인이 과거 자신의 제국을 뒤흔들 뻔했던 저승사자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게 만들었다. 그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실수. 지훈은 박 형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서점 구석에 놓인 낡은 공중전화를 들었다. 그의 휴대폰은 5년 전 해지했다. 추적당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그는 멀리했다. 그는 수화기를 들고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검사 시절 그에게 뒷세계의 정보를 물어다 주던 정보 브로커 고스트에게 연결되는 비상 연락망이었다. 오랜만이군 그림자. 고스트는 지훈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연결된 목소리는 여전히 기계처럼 차가웠다. 김민준, 태산 바이오 소속. 그의 모든 것을 알려줘. 재정 상태, 사생활 원한 관계. 깨끗하게. 비용기 비쌀 텐데. 은퇴한 검사 양반이 감당할 수 있겠어. 선금은 지정된 계좌로 들어갔을 거다. 지훈은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비밀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그는 만약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해두었던 것이다. 고스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알겠다. 1시간. 약속된 1시간이 지나자 지훈의 낡은 팩스 기기에서 소음과 함께 종이 한 장이 천천히 출력되기 시작했다. 고스트가 보낸 김민준에 대한 정보였다. 지훈은 종이를 들고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완벽에 가까운 모범적인 삶. 빚도 없고 가정 불화도 없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로 가족 여행을 계획 중이었다. 자살이나 사고를 당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 그때 주머니에 넣어둔 낡은 피처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충호 형색에서 온 보안 메시지였다.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김민준의 교통사고 공식 보고서였다. 지훈은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었다. 경찰의 공식 결론은 명확했다. 전방 주시 태만 및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 하지만 지훈의 눈은 보고서의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고 현장은 CCTV도 없는 외진국도. 하지만 직선 구간에 가까웠고 사고 시각은 자정이 막 지난 시간이었다. 도로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 즉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다. 마치 운전자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드레일에 돌진한 것 같았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차량의 블랙박스였다. 충격으로 인해 메모리 카드 심하게 파손 데이터 복구 불가.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이것은 전형적인 증거, 인멸의 수법이었다. 태상그룹이라면 유능한 기술자를 고용해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메모리만 교묘하게 파손시키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고스트가 보내온 정보와 경찰의 공식 보고서. 두 개의 조각을 맞춰보자 그림은 더욱 선명해졌다. 김민준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고로 위장되어 살해당한 것이다. 지훈은 서점 뒤편에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먼지 쌓인 화이트보드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보드마카를 들고 화이트보드 중앙에 김민준 사망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선을 그어 태산바이오, NT391 데이터 조작, 이서연을 연결했다. 이제 새로운 단서가 추가되었다. 그는 김민준 사망에서 또 다른 선을 그어 조작된 블랙박스라고 적었다. 퍼즐의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찾아낸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작은 조각은 사건의 본질이 단순 사고가 아닌 의도된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이정표였다. 저승사자가 남긴 첫 번째 흔적, 그는 화이트보드를 노려보았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가설과 추리가 얽히고 설켰다. 블랙박스를 누가 어떻게 조작했을까?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견인차 기사 아니면 구급대원 혹은 경찰 내부의 협력자, 태산의 손길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다시 공중전화로 향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를 눌렀다. 과거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팀에서 일했던 후배였다. 그는 5년 전 사건 이후 모든 연락을 끊었지만 그 후배의 실력만큼은 확실히 믿을 수 있었다. 선배님, 저 맞으시죠? 후배는 지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지훈은 짧게 용건을 말했다. 교통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 복구.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파손됐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아봐줘. 경찰이 아닌 사설 업체 중에서 최고 실력을 가진 곳으로. 물리적 파손이라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칩 자체만 살아있다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후배는 지훈이 왜 이런 부탁을 하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훈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이제 그는 태산이 파괴했다고 믿는 증거를 되살릴 희망의 끈을 잡았다. 밤은 더욱 깊어졌다. 지훈은 위층으로 올라가 조용히 서연이 잠든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녀는 악몽이라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이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문을 닫고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저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멈췄던 펜을 다시 손에 들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적었던 내용들을 수첩에 옮겨 적기 시작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최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밑그림. 그의 눈빛은 5년 전 거학과 맞서 싸우던 그 시절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검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사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충호 형사는 낡은 책상에 앉아 담배 연기를 허공에 뿜어냈다. 그의 관할인 작은 동네 파출소는 언제나 자질구레한 사건들로 소란스러웠다. 주취, 폭력가게, 좀도둑 부부싸움.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학을 쫓던 특수부 형사의 현재는 이토록 초라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김민준의 사고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강지훈, 5년 만에 나타난 그의 옛 상사는 잊고 싶었던 과거를 통째로 들고 와 그의 심장을 헤집어 놓았다. 정의, 신념, 사명감. 젊은 시절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단어들은 이제 빛바랜 유물이 되었다. 5년 전 태상그룹과의 싸움에서 그는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진실은 권력과 돈 앞에서 힘없이 뭉개졌고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조직은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다. 더 이상 무모한 영웅놀이에 인생을 걸 수 없었다. 그때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발신인은 강지훈. 오늘 밤 9시 남대문 시장 칼국수 골목. 장소와 시간만 적힌 간결한 메시지. 지훈다운 방식이었다. 박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밤 9시의 남대문 시장은 인파와 열기로 가득했다. 박충호 형사는 낡은 점퍼에 옷깃을 세우며 약속 장소인 칼국수 골목으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은
퇴근길에 허기를 달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골목 안쪽 허름한 식당의 구석자리에 강지훈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그는 시장의 소음에 녹아든 채 평범한 행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주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박 형사가 맞은편에 앉자 식당 아주머니가 익숙하게 칼국수 2그릇을 내려놓았다. 여전히 이런 시끄러운 곳을 좋아하시는군요. 박 형사가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들 소리에 섞여 있으면 적어도 혼자라는 생각은 안 드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와 인쇄된 문서 몇 장을 꺼내 테이블 밑으로 건넸다. 박 형사가 받아들자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USB 안에는 이서연이 빼돌린 임상시험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어. 문서는 내가 그걸 분석한 거고. 명백한 조작이야. 수십 명의 목숨값이 걸려있는. 박 형사는 문서를 훑어보았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와 분석 내용은 그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결론 부분에 적힌 치명적 부작용 은폐 및 사망자 데이터 삭제라는 문장은 그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건 정말이군요. 김민주는 이걸 외부에 알리려다 죽었어. 그리고 다음은 내 처제야. 이건 더 이상 태상그룹 전체와의 싸움이 아니야, 박 형사. 이건 명백한 살인 사건이고 잠재적 살인 예고 사건이야. 박 형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망설였다. 계엄사님, 저도 압니다. 분하고 억울한 거. 하지만 상대는 태산입니다. 5년 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가. 저에겐 이제 가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검사님과는 다르다고요. 그의 말은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지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했다. 영웅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경찰이 되어달라는 거야. 사람이 죽었고 증인의 목숨이 위험해. 형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달라는 것뿐이야. 처음부터 태산을 상대하자는 게 아니잖아. 일단 김민준을 죽인 범인부터 찾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자고. 지훈은 박 형사에게 구체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임무를 주었다. 사고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견인차 업체랑 운전기사가 누군지 알아봐줘. 블랙박스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첫 번째 인물들이야. 작고 구체적인 첫걸음. 거대한 태산이 아닌 한 명의 견인차 기사. 박 형사는 흔들렸다. 그의 안에서 잠자고 있던 형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그는 칼국수 그릇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견인차 업체, 거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공식적인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전 검사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걸로 충분해. 짧은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대화 없이 칼국수만 먹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약속을 나눈 두 남자는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 속에서 조용히 서로의 결의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의 서점에서는 이서연이 좁은 다락방을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형부의 지시대로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숨어 지낸 지 이틀째. 처음에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금된 것 같은 답답함과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자신 때문에 형부가 다시 위험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간 것은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태산의 그림자는 서서히 그녀의 주변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서연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한 실장이 이끄는 최태석의 보안팀은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서연이 혼자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따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저 그녀만 알 수 있는 미세한 흔적을 남기고 나왔다.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거나 책상 위 책에 순서를 바꾸어 놓는 식이었다.
돌아올 곳은 없다는 무언의 경고였다. 이어서 그들은 이서연의 금융기록과 통신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의미 있는 단서를 발견했다.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연락을 시도했던 사람이자 유일한 가족인 형부 강지훈,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그림자 서재. 한 실장은 직감적으로 그곳이 이서연의 은신처라고 확신했다. 그 서점 주인 강지훈이라는 자에 대해 뒷조사해봐.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한 실장의 지시는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의 책상 위에 강지훈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를 넘기던 한 실장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강지훈, 전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별명 저승사자의 팬. 5년 전 태상그룹 비자금 사건 주임 검사. 한 실장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연구원 하나의 돌발 행동이 아니었다. 5년 전 최태석을 감옥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저승사자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곧바로 최태석에게 달려갔다. 보고를 받은 최태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의 얼굴에는 잔인하고 흥미롭다는 미소가 번졌다. 강지훈, 그 존벌레가 아직도 살아있었나. 낡은 서점에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다더니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어지겠는데. 그의 오만함은 두려움을 몰랐다. 그는 위협을 감지하는 대신 옛 적수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기회로 여겼다. 구멍에서 기어 나왔군. 좋아. 이번에는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아주 깊숙이 묻어주지. 한 실장, 내 부회장님, 이제부터 목표는 이서연이 아니다. 강지훈이야. 그 서점을 그냥 감시만 하지 말고 아주 서서히 숨통을 조여. 그의 약점을 찾아내. 5년 전에 그놈이 왜 꼬리를 말고 도망쳤는지 다시 한번 똑똑히 깨닫게 해주라고. 최태석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사냥의 목표가 바뀌었다. 이제 이것은 이서연을 침묵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 최태석과 강지훈 두 남자의 자존심을 건 개인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 시각 강지훈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서점 창고에서 다음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옛 디지털 포렌식 팀 후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파손된 블랙박스 메모리 칩의 데이터를 일부라도 복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설 연구소를 찾아냈다는 희소식이었다. 비용과 위험 부담이 크지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서점의 불이 깜빡거리더니 잠시 정전되었다. 몇 초 후 다시 불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은 평소와 같아 보였다. 하지만 5년 만에 되살아난 지훈의 감각은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그는 조용히 서점 앞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굳게 닫힌 출입문 아래쪽 바닥 틈새에 무언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목이 꺾인 한 송이의 국화꽃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 어떤 위협의 말보다도 더 섬뜩하고 분명한 메시지였다. 그림자 서재는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다. 적들이 그의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목이 꺾인 국화꽃.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5년 전 강지훈의 동료가 살해당하기 직전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똑같은 태산이 보내는 죽음의 예고장이었다. 지훈의 반응은 공포가 아닌 차가운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즉시 위층으로 올라가 서연을 깨웠다. 짐 챙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이 덜 깬 서연이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보았다. 지훈은 상황을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외투를 입히고 자신의 비상용 가방 하나만을 챙겨 서점 뒷문으로 향했다. 서점은 이제 안전한 성체가 아니라 적들에게 위치가 노출된 위험한 함정일 뿐이었다.
깊은 밤 지우는 서연을 데리고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공중전화로 다시 고스트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정보가 아닌 장소를 요구했다. 추적이 불가능하고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안전가옥. 고스트는 막대한 비용을 불렀지만 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목숨과 서연의 목숨값이 걸려 있었다. 고스트가 알려준 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인쇄 공장이었다. 낡고 먼지 쌓인 기계들만이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 불편하고 음산했지만 전력망과 통신망이 완전히 끊겨 있어 디지털 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유령의 공간이었다. 지우는 이곳이라면 잠시나마 태산의 눈을 피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새로운 은신처에서 지우는 서연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내가 가져온 USB 데이터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태산의 변호인단은 우리가 조작했다고 주장할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태산의 서버에 있는 원본 파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누가 언제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했는지에 대한 디지털 기록, 즉 로그 파일이야.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는 태상그룹의 중앙 서버를 해킹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숨어만 있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의지를 보았다. 있어. 태산 바이오 연구소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 보안 시스템 연구원들의 동선. 네가 아는 모든 것이 필요해. 지훈은 다시 고스트에게 연락했다. 이번에는 정보 구매가 아닌 직접적인 고용을 제안했다. 태산의 심장부를 해킹하는 위험천만한 작전. 고스트는 잠시 침묵하더니 도리어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거대한 적과 싸우는 것에 대한 해커 특유의 도전의식, 그리고 지훈이 제시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성공 보수가 그를 움직였다. 목표는 태산 바이오 R&D 서버 코드네임 케르베로스. 인공지능 기반의 방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외부 침입에 대응하는 괴물이지. 정면 공격은 자살 행위야. 고스트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경고했다. 내부에서 문을 열어줄 조력자가 없다면 방법은 단 하나. 태산의 내부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를 심는 것뿐이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서연의 기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연구동 3층 휴게실. 그곳 와이파이는 보안이 비교적 허술해요. 연구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감시 카메라도 다른 곳보다 적고요. 서연의 정보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제 작전의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지우는 이 위험한 작전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 넣기로 결심했다. 바로 박충호 형사였다. 작전 당일. 어둠이 내린 인쇄 공장에서 지훈과 서연은 낡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고스트가 보내오는 복잡한 코드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갔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작전의 시작을 기다렸다. 같은 시각 박충호 형사는 태산 바이오 연구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변전소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그의 임무는 연구소 일대에 순간적인 과부하를 일으켜 비상전력 시스템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일개 형사가 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지만 그는 지훈의 계획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도시의 어딘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스트의 소굴.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빛 속에서 고스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갔다. 그의 앞에는 케르베로스무라는 이름의 철옹성이 버티고 있었다. 인공지능 방어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촉수를 뻗어 네트워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지금 지훈의 신호를 받은 박 형사가 차 안에서 조작한 장비의 스위치를 올렸다. 순간 연구소 일대의 가로등이 일제히 깜빡거렸다.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 연구소의 비상전력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 아주 짧은 틈을 놓치지 않고 고스트의 악성 코드가 서연이 알려준 3층 휴게실의 와이파이 망을 통해 유령처럼 스며들었다. 성공이었다. 악성 코드는 내부 네트워크에 무사히 안착했다. 고스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긴 채 복잡한 네트워크 미로를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옆에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네트워크의 구조와 방화벽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전사였다. 마침내 고스트는 최종 목적지인 케르베로스 서버의 외벽에 도달했다. 이제부터는 인공지능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데이터를 직접 빼내는 대신 아주 미세한 패킷으로 쪼개어 눈치채지 못하게 조금씩 전송하는 방식을 택했다. 들키지 않고 거대한 대매물을 빨대 하나로 빼내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노트북 화면의 데이터 전송률 그래프가 아주 느리게 올라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Warning Anomaly Detected. 케르베로스의 인공지능이 마침내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요란한 경보는 아니었다. 태산의 보안팀에게만 전달되는 조용한 비상 신호였다. 고스트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초뿐이었다. 젠장, 고스트의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모든 것을 가져올 수는 없었다. 그는 순식간에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파일, 즉 조작되지 않은 NT3V1의 원본 임상 데이터와 윗선의 지시로 데이터를 정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원 2명의 내부 메신저 대화 기록을 먼저 확보했다. 그리고 미련 없이 연결을 끊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다. 태산바이오의 보안 관제실. 비상신호를 받은 한 실장과 그의 팀원들이 서버 로그를 분석하고 있었다. 외부 침입 시도가 있었고 방화벽에 막혀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 실장은 무언가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최태석에게 보고했다. 실패한 해킹 시도라고 어디서 감히 내 성에 흠집을 내려 해. 당장 보안 수준을 2배로 강화해.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막아. 최태석은 불같이 화를 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는 자신의 철옹성이 뚫렸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적이 이미 성 안에 가장 중요한 보물을 훔쳐 달아났다는 것을 까맣게 몰랐다. 버려진 인쇄 공장. 지훈과 서연은 고스트가 보내온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손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스모킹건이 들려 있었다. 데이터 조작과 윗선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증거. 지훈은 연구원들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대했다. 2명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데이터의 유령이 할 일은 끝났다. 다음 단계는 명확했다. 대화 기록에 등장하는 2명의 연구원 중 1명을 찾아내 그의 입을 열게 만들어야 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전투는 승리했다. 이제부터는 인간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더 어렵고 위험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태석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안 수준을 2배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실패한 해킹 시도는 계속해서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아마추어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그 흔적이 너무나 전문적이었다. 마치 유령이 잠시 다녀간 듯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꺼림칙한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강지훈, 그놈의 5년간 행적을 샅샅이 뒤져.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갔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전부 다. 개미새끼 한 마리 기어가는 것까지 보고해. 최태석은 사냥감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냥꾼처럼 초조해졌다. 그는 더 이상 강지훈을 낡은 서점에 숨어 지내는 패배자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맹수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시각 박충호 형사는 끈질긴 탐문 끝에
김민준의 사고 차량을 견인했던 운전기사를 찾아냈다. 그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운전기사 조 씨와 마주 앉았다. 조 씨는 박 형사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한 듯 소주잔만 비워댔다.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사고 현장에서 누굴 만났다거나. 박 형사는 부드럽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조 씨는 손사래를 치며 부인했다. 그냥 평범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워낙 끔찍한 현장을 많이 봐서. 조용태 씨, 박 형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최근에 불법 도박으로 빚이 좀 있으시던데 딸 학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빚을 전부 현금으로 갚으셨더군요. 목돈이 어디서 나셨을까? 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형사는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결국 몇 잔의 소주가 더 오간 후에야 조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거액의 돈다발을 쥐어주며 차량의 블랙박스를 미리 준비해온 파손된 것으로 바꿔치기 하라고 시켰다는 것이다. 엄청난 수확이었다. 증거, 인멸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이다. 박 형사는 잊고 있던 형사로서의 희열을 느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강지훈에게 알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관할 경찰서장이었다. 박 형사,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서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자네 지금 이미 종결된 태상그룹 관련 교통사고를 왜 들쑤시고 다녀?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자네 목이 날아갈 줄 알아. 최태석의 손길이 마침내 그에게까지 뻗친 것이었다. 박 형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모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던 정의감 위로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찬물을 끼얹었다. 최태석 역시 한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 강지훈이 몇 년간 사용하지 않던 비밀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사실, 그리고 박 형사가 변전소 근처에서 사용했던 대포폰의 신호가 잠시 잡혔다는 사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두더지들이 땅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은 충분했다. 최태석은 방역을 결심했다. 암살 같은 저급한 방식이 아니었다. 그가 가장 잘 다루는 무기, 즉 법을 이용한 방역이었다.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악랄했다. 살인죄로 엮을 수 없다면 작고 치욕적인 범죄로 엮어 세상에 끌어내는 것. 그의 명예를 더럽히고 법적인 절차 안에 손발을 묶어두는 것. 그들은 강지훈의 서점을 타겟으로 삼았다. 이름 없는 미술품 위조범을 매수하여 과거 지훈이 합법적으로 판매했던 고서적이 사실은 도굴된 문화재였다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조작된 증거와 함께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에 제보했다. 전직 검색에 어울리는 지능형 범죄. 그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인쇄 공장 은신처. 강지훈은 고스트가 보내온 메신저 대화, 기록 속 연구원들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때 낡은 휴대용 TV 화면에서 익숙한 장소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서점 그림자 서재였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직 검사 출신 고서점 주인이 도굴 문화재를 유통한 혐의로 경찰에 압수수색을. 화면에는 경찰과 수사관들이 서점에서 책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장면이 비쳤다. 그리고 자료 화면으로 검사 시절의 강지훈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공식적인 용의자이자 수배자가 되었다. 그의 얼굴이 전국에 알려졌다.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유일한 안식처는 사라졌고 그의 과거 명예는 조직적으로 파괴되고 있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은 자신이 형부에게 얼마나 끔찍한 위험을 안겨주었는지 깨닫고 공포에 질렸다. 같은 뉴스를 본 박충호 형사 역시 경악했다.
이것이 태산이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서장의 협박과 지훈의 누명.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여 지훈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경력과 가족을 걸고 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그의 마음은 거센 파도처럼 흔들렸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그들과 달랐다. 그의 얼굴에서는 공황이나 절망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 위험한 침착함이 그의 전신을 감쌌다. 그는 최태석의 전략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했다. 이것은 자신을 감옥에 보내려는 것이 아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자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지훈은 소리 없이 TV를 껐다. 버려진 인쇄 공장의 냉기가 더욱 뼈에 스며드는 듯 했다. 서연이 옆에서 흐느끼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해, 하지마. 지훈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다. 분노해. 그는 꺼진 TV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의 공식적인 신분은 범죄자였다. 이것은 그에게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가 의지해왔던 고스트처럼 스스로 유령이 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초혜태석은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하겠지. 그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하지만 그가 한 짓은 잠자던 나를 완전히 깨운 것뿐이야. 그는 대포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박충호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유일한 동맹이 여전히 그의 곁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울렸다. 박 형사가 과연 이 전화를 받을 것인가? 지훈의 다음 수를 결정할 운명의 순간이었다. 박충호 형사는 책상에 앉아 울리는 대포폰을 노려보았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발신인은 강지훈. 이 전화를 받는 순간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서장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돈다발 앞에서 비굴하게 진실을 팔아넘기던 견인차 기사의 얼굴과 그 뒤에 숨어있을 태산의 차갑고 거대한 아기가 교차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평생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할 수 없을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계속하겠습니다. 박 형사의 첫 마디였다. 수화기 너머의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박 형사는 그가 안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저를 범죄자로 만든 건 밖으로 끌어내려는 수작입니다.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당분간은 사건에서 손 뗀 것처럼 행동해 주십시오. 모든 연락은 이 전화로만. 알겠습니다. 박 형사는 자신이 확보한 정보를 보고했다. 견인차 기사의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바꿔치기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한 짓입니다. 녹취나 영상 같은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아직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기사는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맹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제 지훈은 자신의 유일한 외부 조력자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인쇄 공장 은신처에서 지훈과 서연은 고스트가 빼내온 메신저 대화 기록을 분석했다. 대화에 등장하는 연구원은 2명, 안지석 수석 연구원과 오직유 주임 연구원이었다. 오직유 주임은 젊고 야망이 강한 사람이에요. 회사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타입이죠. 하지만 안지석 선임님은 달라요. 서연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원래는 굉장히 강직한 분으로 유명했어요. NT 3991 프로젝트를 맡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아픈 딸이 하나 있어요. 희귀병이라 치료비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결정적인 정보였다.
지훈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다. 태사는 안지석의 딸 치료비를 지원해주며 그를 황금 세장 안에 가두었을 것이다. 그의 양심을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 그는 완벽한 목표물이었다. 그에게는 죄책감이 있었고 두려워할 이유, 딸의 미래가 있었으며 동시에 진정한 정의를 갈망할 이유도 있었다. 태산이라는 견고한 갑옷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하지만 수배자가 된 지훈이 직접 그에게 접근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지훈은 안지석의 죄책감을 파고들어 그를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들 심리전을 계획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익명의 메시지였다. 지훈은 고스트의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안지석의 개인 이메일로 짧은 문장을 보냈다. 한 아이의 목숨값은 얼마입니까? NT 3091은 알고 있습니다. 임상시험 희생자들과 자기 딸에 대한 그의 죄책감을 동시에 자극하기 위해 고안된 메시지였다. 두 번째 단계는 물리적인 충격이었다. 박 형사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안지석의 딸이 입원한 병원을 알아냈다. 지훈은 고스트에게 의뢰해 하얀 국화꽃 다발을 병실로 배달시켰다. 카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죽음과 상실을 상기시키는 소리 없는 압박, 안지석의 일상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며칠 후 병실에 놓인 국화꽃을 보고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태산의 짓이 아니었다. 그들의 방식은 더 직접적이고 폭력적이다. 이것은 마치 자신이 묻어버린 양심이 보내는 유령의 편지 같았다. 그는 편집증적인 공포에 시달렸고 업무에서 실수를 연발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지훈은 직접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안지석이 매일 저녁 7시 딸의 병문안을 온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지훈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그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지훈은 모자와 마스크 낡은 점퍼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췄다. 수배 전단 속에 전직 검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저 어둠 속에 스며든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딸의 병실에서 나온 안지석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그때 어두운 기둥 뒤에서 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안지석은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지훈은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안지석 씨, 잠시 얘기 좀 하시죠. 누구시오 저리가. 안지석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다. 지훈은 그를 힘으로 막지 않았다. 대신 오직 그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한 문장을 던졌다. 환자 코드 BS7에 삭제된 임상 데이터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안지석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환자 코드는 조작 사실을 아는 극소수의 내부자 혹은 원본 파일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암호였다. 지훈은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감대를 형성하려 했다. 따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압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따님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실 겁니까? 다른 집 아이들의 시신 위에 세워진 세상을요. 지훈의 말은 비수처럼 안지석의 양심에 박혔다. 아버지로서의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공격이었다. 안지석의 눈빛이 절망과 공포, 그리고 깊은 죄책감으로 흔들렸다. 태산에 대한 두려움과 딸의 치료에 대한 걱정이 그의 영혼을 찢어놓고 있었다. 지훈은 그에게 완벽한 안전이 아닌 속죄의 기회를 제안했다. 저를 도우십시오. 그러면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증언과 내가 가진 데이터가 합쳐지면 태산도 더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지만 그들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즉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대포폰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결심이 서면 이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시간은 24시간. 그 이후에 이 전화는 벽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그 아이들의 유령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겁니다.
지우는 말을 마친 뒤 다시 주차장의 그림자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안지석만이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았다. 반란의 씨앗은 뿌려졌다. 장면은 잠든 딸의 병실로 바뀐다. 안지석은 평화롭게 잠든 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손에 쥔 대포폰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결정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그의 떨리는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제 이 한 남자의 양심에 달려 있었다. 안지석은 24시간이라는 시한부 선고 속에서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싸웠다. 침묵하라는 이성의 목소리와 소리치라는 양심의 목소리. 그는 TV 뉴스에서 문화재 절도범으로 낙인 찍힌 강지훈의 얼굴을 보았다. 태산이 얼마나 무자비한 집단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침묵하면 딸의 치료는 보장되겠지만 평생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지만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바로 그때 손에 쥔 대포폰이 나지막이 진동했다. 강지훈이었다. 선택은 안 선생님의 몫입니다. 하지만 침묵 또한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않는, 그러나 그 어떤 협박보다 무거운 말이었다. 안지석은 잠든 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하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끊어졌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기로 결정한 순간이었다. 지훈과 박 형사, 그리고 안지석은 박 형사가 수소문한 항구에 버려진 창고에서 만났다. 안지석은 자신이 가진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었다. 최태석의 오른팔인 윤 전무가 연구팀을 모아놓고 NT 3.11의 부작용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만약을 대비해 몰래 녹음해두었던 그의 마지막 보험이었다. 최태석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경영진이 직접 개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나아가 안지석은 태산의 내부 정보들을 쏟아냈다. 최태석의 상세한 일정 NT3991의 공식 출시를 알리는 기자회견. 날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태산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는 검찰과 정계 인사들의 명단이었다. 이제 모든 무기가 갖추어졌다. 원본 데이터, 증거 인멸의 증거, 핵심 내부 고발자, 그리고 경영진의 직접적인 개입 증거까지. 지훈은 박 형사와 안지석 앞에서 자신이 구상한 거대한 계획을 펼쳐 보였다. 정문을 통해 들어갈 순 없습니다. 검찰은 최태석의 놀이터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는 정문이 아닌 성벽 자체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의 계획은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덫이었다. 첫 번째 층은 여론이었다. 대중의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검찰이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지훈은 자신의 검사 시절 집요하게 진실을 파고들던 한 젊은 기자를 기억해냈다. 현재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탐사보도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차유진 기자. 지훈은 고스트를 통해 그녀에게 안전한 채널로 접촉했다. 두 번째 층은 검찰 내부의 균열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안지석이 넘겨준 명단을 통해 태산의 편에 선 검사들을 식별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이자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던 야심가 이진욱 검사를 다음 타겟으로 정했다. 전략은 두 개의 폭탄을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었다. 차유진 기자가 태산의 NT3991 출시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 정해진 시간에 맞춰 폭로 기사를 터뜨린다. 그와 동시에 지훈은 익명으로 이진욱 검색에 반박 불가능한 증거 꾸러미를 전달한다.
기사로 인한 대중의 분노는 이진욱 검사가 자신의 라이벌과 태산을 향해 대대적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과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졌다. 지우는 신분을 숨긴 채 내부 고발자로 위장하여 차유진 기자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데이터와 녹취 파일, 그리고 안지석의 익명화된 진술을 넘겼다. 그는 기사를 터뜨릴 시간을 NT 상검의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시간으로 못 박았다. 일생일대의 특종임을 직감한 차 기자는 흔쾌히 동의했다. 그녀의 눈은 진실을 향한 열의로 불타고 있었다. 박충호 형사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안지석과 그의 딸을 경찰에 비밀 안가로 옮겼다. 부패한 지휘 계통을 건너뛴 독단적인 행동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이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지우는 이진욱 검색에 보낼 증거 꾸러미를 준비했다. 과거 그의 손으로 작성했던 공소장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었다. 그는 그 안에 짧은 익명의 메모를 동봉했다. 정의의 펜은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태상그룹의 NT3관 1 출시 기념 기자회견장. 최태석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NT361이 인류를 구원할 기적의 신약이라며 열변을 토했다. 그의 오만함과 권력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도시의 흑고시 모시르의 한 구석 어두운 PC방. 차유진 기자는 완성된 기사를 앞에 두고 마우스 커서를 전송 버튼 위에 올려놓은 차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검 이진욱 검사의 사무실로 발신인 불명의 소포가 배달되었다. 소포를 뜯어본 그의 눈이 태상그룹의 로고와 첫 페이지의 증거 목록을 보자 경악으로 커졌다. 그리고 버려진 창고 안. 지우는 낡은 노트북으로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고 있었다. 모든 덫은 설치되었다. 모든 배우들은 각자의 무대 위에 섰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모든 것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 폭풍 전야였다. 시계가 정해진 시간을 가리켰다. 태상그룹 기자회견장 단상 위 최태석은 세상의 정점에 선 정복자처럼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조작된 질문과 찬사만이 오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NT301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다. PC방 구석자리 차유진 기자는 타오르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다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손끝에서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다. 검찰청 사무실 이진욱 검사는 증거 서류의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의 손은 분노와 희열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검찰 상층부와 재벌의 유착을 끊어낼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단독 태상그룹 기적의 신약 NT3조 1, 그 뒤에 숨겨진 죽음의 임상시험. 차유진의 기사는 인터넷이라는 바다에 떨어진 한 방울의 피와 같았다.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뉴스 포털과 소셜미디어를 점령하며 맹렬하게 퍼져나갔다. 조작된 데이터의 일부 경영진의 서늘한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처절한 증언은 대중의 분노에 불을 붙였다. 기자회견장에서도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울렸다.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던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한 무명 기자가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든 채 외쳤다. 최태석 부회장님, 방금 인터넷 언론 더 프로브에서 보도한 NT 함거그 1일의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및 사망자 은폐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은 잘짜아인 연극 무대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와도 같았다. 순간 행사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최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표정은 당황을 넘어 분노로 굳어졌다.
한 실장이 황급히 다가와 태블릿으로 기사를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다.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태석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무대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이진욱 검사는 움직였다. 들끓는 여론은 그의 카리자 방패였다. 그는 부패한 차장검사 라인을 건너뛰고 검찰총장에게 직접 긴급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요청했다. 검찰총장은 라이벌 파벌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의 요청을 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태상그룹 본사 및 바이오 연구소 압수수색 정격 착수. 뉴스는 태상그룹에 내려진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검찰의 칼날이 태산의 심장을 겨눈 순간 거대한 제국의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태상그룹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쳤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결국 거래가 정지되었다. 최태석의 사무실은 이제 전쟁터와 같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돌렸다. 그가 돈으로 관리하던 정치인, 검찰, 언론사 간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변명을 늘어놓으며 전화를 끊거나 아예 받지도 않았다. 여론이라는 거대한 불길 앞에서 아무도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그의 인맥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처럼 최태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이성과 전략적 사고는 사라지고 순수한 분노와 파괴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지훈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에서 강지훈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울부짖었다. 이제 법과 여론의 심판대에서는 이길 수 없었다. 그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 그는 레버리지가 필요했다. 인질이 필요했다. 최태석은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잔인한 음성이었다. 이서연, 그 계집애를 찾아. 당장. 그리고 배신자 안지석 놈도. 강지훈이 전쟁을 원한다고 평생 후회할 지옥을 선물해주지. 그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다. 교활한 전략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수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는 체스판을 스스로 엎어버렸다. 버려진 창고 안. 지훈과 박 형사, 그리고 서연은 뉴스를 통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계획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성공했다. 잠시나마 안도와 승리의 감정이 감돌았다. 서연은 경애와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훈은 웃지 않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최태석을 잘 알았다. 궁지에 몰린 뱀이 가장 맹독을 품는다는 사실을.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박 형사를 돌아보았다. 반드시 올 겁니다. 서연이를 노리고 안지석 연구원 가족을 노릴 거야. 이제 저놈은 잃을 게 없는 놈이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다. 공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이제부터는 목숨을 건 사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폭풍은 터졌지만 가장 위험한 번개는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강지훈의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태석의 다음 수를 기다리지 않았다. 먼저 움직여 그의 길목을 막고 마지막 함정을 파야 했다. 박 형사님, 안 연구원 가족이 있는 안가를 즉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경비를 강화해 주십시오. 최태석은 분명 그쪽을 노릴 겁니다. 박충호 형사는 지훈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즉시 행동에 옮겼다. 지훈은 이제 이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최태석이 가장 노리고 싶은 인질은 바로 그녀였다. 도망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도망치는 쥐는 언젠가 막다른 길에서 잡히기 마련이다. 지우는 도망치는 대신 쥐를 잡으러 오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달기로 결심했다. 바로 이 버려진 창고를 마지막 무대로 삼아서 서연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 지우는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지하실로 서연을 이끌었다. 곧 여기에 손님들이 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 절대 여기서 나오면 안 돼. 너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나의 싸움은 저 위에서 끝날 거다. 서연은 불안한 눈으로 그를 붙잡았지만 지훈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과 박 형사는 창고의 본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폭발물 같은 조잡한 함정이 아니었다. 낡은 인쇄 기계와 쌓여있는 폐자재들, 그리고 짙은 그림자를 이용해 저격 지점과 완벽한 시야를 확보한 하나의 법정을 만드는 것이었다. 박 형사가 비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료 몇 명을 이끌고 창고의 대들보 위와 컨테이너 뒤편에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들의 임무는 총격전이 아닌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범인들을 체포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함정의 미끼는 지훈이 직접 던졌다. 그는 대포폰을 이용해 태산의 끈아풀로 의심되는 옛 동료에게 일부러 전화를 걸었다. 서연을 데리고 밀항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급하고 불안한 목소리를 연기했다. 최태석이 이 미끼를 물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최태석은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다. 한 실장이 이끄는 용병 출신의 전문 해결사들이 어둠을 뚫고 항구에 버려진 창고에 도착했다. 그들은 겁에 질린 전직 검사와 어린 여자 하나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그림자들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흩어져서 수색을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발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대한 창고, 안은 낡은 기계들이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어 으스스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창고 중앙의 조명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일제히 켜지며 한 곳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강지훈이 마치 법정에 선 검사처럼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홀로 서 있었다. 늦었군, 최태석. 지훈의 목소리는 창고의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다. 그는 한 실장이 아닌 그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을 최태석에게 직접 말하고 있었다. 근처 차 안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최태석은 지훈의 여유로운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당장 저놈을 잡아. 한 실장의 부하들이 일제히 지훈을 향해 움직이는 순간 사방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강력한 손전등 불빛이 그들을 덮쳤다. 서울지방경찰청이다. 모두 무기 버리고 손들어. 대들보 위에서 박충호 형사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용병들은 순식간에 사방이 포위된 것을 깨달았다.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물리적인 위협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하지만 진짜 대결은 이제부터였다. 분노를 참지 못한 최태석이 직접 차에서 내려 경찰 저지선을 뚫고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눈은 오직 강지훈만을 향해 있었다. 강지훈 이 개자식, 네가 이긴 것 같아. 내가 너를,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짓밟아 버릴 거야. 그의 외침은 이성을 잃은 짐승의 포효와 같았다. 하지만 강지훈은 여전히 평정을 잃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차분하게 최태석의 오만함을 조각내기 시작했다. 이긴다고? 이건 게임이 아니야, 최태석. 이건 심판이야. 넌 무고한 사람들의 시신 위에 제국을 세웠고 내 돈이 모든 것을 막아줄 거라고 믿었지. 지훈은 임상시험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5년 전 죽은 동료의 이름을 언급했다. 안지석 연구원의 아픈 딸 이야기를 꺼냈다. 넌 무언가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그저 빼앗을 뿐이지. 넌 왕이 아니야, 최태석. 넌 그저 자격도 없이 왕관을 물려받은 탐욕스럽고 비겁한 어린애일 뿐이야. 지훈의 모든 말은 최태석의 거대한 자존심을 겨눈 예리한 칼날이었다. 권력과 불안한 갑옷이 한꺼풀씩 벗겨지자 그 안에 공허하고 비겁한 본 모습이 드러났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최태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주먹이 지훈에게 닿기 직전 박충호 형사가 그 앞을 막아섰다. 그는 최태석의 팔을 꺾어 등 뒤로 돌리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초혜태석 살인교사 증거인멸,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 형사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을 느끼며 범죄 사실을 읊었다. 최태석은 발버둥치며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만 그는 이제 아무런 힘도 없는 죄수일 뿐이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재벌 부회장이 일개 형색에 끌려가는 모습은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지훈은 멀어져가는 최태석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이겼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너무나 힘든 싸움이었다. 패는 결국 칼보다 강했지만 피를 너무 많이 묻혀야 했다. 그때 지하실에서 서연이 뛰어나와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급박했던 위험은 이제 끝났다. 창고 안은 경찰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용병들을 체포하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지훈은 그 혼란스러운 풍경 너머로 자신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박 형사의 모습을 보았다. 마지막 대결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의 잔해를 수습하는 일뿐이었다. 최태석의 체포 이후 대한민국은 태산 게이트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뉴스는 연일 태산그룹의 추악한 비리를 폭로했고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최태석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강지훈이 설계하고 이진욱 검사가 실행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윤 전무를 비롯한 태산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태산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거대 기업은 부패의 온상으로 낙인 찍힌 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고 그룹은 해체 수순을 밟았다. 이진욱 검사는 국민검사로 떠오르며 인력 스타가 되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모든 것이 이름 모를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추적한 한 익명의 제보자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안지석 연구원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안전을 보장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태산의 모든 죄악을 증언했고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 아래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깃들었다. 박충호 형사는 이번 사건의 숨은 공로자로 인정받아 서울지방경찰청 특수수사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화려한 영웅 대접을 마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평범한 행복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명예와 형사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은 그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그와 지훈은 마지막으로 짧은 통화를 나누며 말없이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확인했다. 강지훈을 올가매던 문화재 절도 혐의는 태산의 비리가 드러나자마자 거짓으로 밝혀졌다. 위조범은 태산 측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고 지훈의 모든 혐의는 깨끗하게 벗겨졌다. 언론은 이제 그를 그림자 속에서 태산을 무너뜨린 숨은 영웅, 돌아온 저승사자라 칭하며 그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검찰총장이 직접 사람을 보내 지훈에게 연락을 해왔다. 부패로 얼룩진 검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그에게 복귀하여
새로운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싸움을 인정하는 최고의 명예회복이었다. 지우는 이진욱 검사를 통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 펜은 이제 저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은 이진욱 검색에 그가 말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번 그 펜을 들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그 펜도 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깨달았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자신 또한 기꺼이 괴물이 되었던 지난 날들. 그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승리의 영광 속에서가 아니라 싸움을 끝내는 것에서 비로소 평화를 찾은 것이다.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차가운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그림자 서재가 다시 문을 열었다.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되었던 서점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예전보다 창문을 더 활짝 열어두어 서점 안은 햇살로 가득했다. 그림자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밝고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이 밝은 미소로 지훈을 도왔다. 그녀는 기업 연구소의 삶을 정리하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생명윤리학 박사 과정을 밟기로 했다. 제2의 NT3국무일 사태를 막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그녀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새로운 목적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둘은 이제 서로에게 유일하게 남은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이었다. 하루가 끝나고 서점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움이었다. 지우는 자신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한때 치열한 전쟁을 계획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는 잠겨있던 서랍을 열고 그의 분신과도 같았던 만년필을 꺼내들었다. 저승사자의 펜. 하지만 그가 펼친 것은 사건 서류가 아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깨끗한 가죽 일기장이었다. 그는 펜 뚜껑을 열고 조용히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공소장도 수사 계획도 아니었다. 그는 그날의 일상에 대해 썼다. 오래된 책의 냄새 서연이가 했던 우스갯소리 창문으로 쏟아지던 햇살에 대해, 그리고 먼저 떠나보낸 아내에 대해 썼다. 더 이상 고통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으로 쓰다 멈춘 펜 처제 앞에서 다시 움직였던 그 펜은 마침내 진정한 주인을 찾았다. 더 이상 타인을 심판하는 무기가 아닌 자신의 삶을 기록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도구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서점 창밖으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지우는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다. 화려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의미 있는 조용한 승리였다.